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무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차라리 그냥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넘겨서 즉 기소를 해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 공수처가 오케이 좋아 사전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이렇게 나왔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행동이 재판이 아니죠. 체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다른 사람들의 수사는 거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구속 기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종범으로 일했던 사람들. 그런데 실제 그 우두머리라고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시를 내린 사람에 대한 조사가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것도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을 확률을 떨어뜨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답변을 하든 않든 수사의 과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수처는 피의자가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고요. 또 하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현 단계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체포해서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지가 오늘로 치면은 지난 엊그제 화요일 날 했으니까 화, 수, 목 오늘 사흘째잖아요. 오늘이 사흘째. 그러면 지금 언제 집행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체포영장?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사실상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밀행성이라고 해서 이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지 뭐 피의자가 도망간다라든가 대비할 시간 같은 것들을 주지 않고 일거에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 어떤 통상적인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르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언제 집행한다 유효기간이 얼마다라고 하니까 체포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 이에 따른 대비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체포영장의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안전을 고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2차 때 훨씬 더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뭐 실제로 버스 차벽 같은 것들도 좀 더 촘촘하게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을 우려하는 것을 일단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데 다만 주말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평일 그리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특히 유효기간이 일주일보다 훨씬 더 길게 나왔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몇 번의 집행 시도가 있을지도 아직까지는 우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들, 이른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이 관측은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0여 명 규모의 체포에 특화된 형사기동대와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 형사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나 각종 강력범죄 물론이고요. 조직범죄 수사까지 전담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행범들을 체포하는 경험이 상당히 많은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어떤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에 현행범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면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설은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는 것.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지금 강력하게 대통령 경호에 만전일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해서 지휘 체계를 와해시키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피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남동 관저 인근의 합참의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공간 등으로 이동을 해서 몸을 숨길 가능성까지도 모두 열어두고 2차 집행에 대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포영장 이번에 다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이 시한이 언제까지인가 즉 며칠짜리 체포영장인지는 공수처가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경호처는 며칠짜리 체포영장 집행인지 모르니까 아유 뭐 언제쯤 오겠지라고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1차 집행 이후에 상당히 물리력으로 여러 가지를
강화를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난번 지난번 이후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자면은 원형 철조망을 일단 설치를 예, 했고요. 예. 그래서 1차 저지선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버스도 지난번에는 한 대만 가로로 서 있었던 것에 비해서 차벽이 굉장히 두터워져서 네네. 가로 세로 해서 뭐 한 7, 8대 버스로 이제 방어 태세를 강화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어, 한 7대, 67대 있네요, 진짜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언론에서는 뭐 요새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사실 이 정부에다가 경호 강화 필요성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한남동 대통령 이 관저 경호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있을지 모르는 이런 물리적 충돌이 만약에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된다면은 너무나 엄중한 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도 알려지고 있고요. 네. 불상사는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그 1차 그러니까 3일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네. 정부가 최상목 대행에게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행에게 경비를 좀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상목 대행도 자기가 대행이다 보니까 참 이른바 말빨이 안 먹히구나 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 이게 뭐 이런 요청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단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요청이 이제 오고 나니까 최상목 대행의 고민도 깊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얘기는 최재범 교수님 어떻게 보면 원칙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양비론도 아니고 양시론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정쩡한 요청이잖아요. 체포영장이 집행은 돼야 되는 게 이 원리 원칙에는 맞지만 불상사는 없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진짜 뾰족수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경호처에 달려 있어요. 경호처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합법적인 법 집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 안 하지만 개인 화기까지 소유하고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뭐 경호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뭐 실탄이나 뭐 총기나 이런 걸 사용하면 정말 그거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경호처장이나 차장, 본부장 이 4명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다만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겠죠. 사실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최대한 집행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뭐 막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무슨 뭐 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경호처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쨌든 수적으로도 열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경호처도 합법적인 일을 방해했을 때 본인들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좀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직원들은 거기서 계속 공무원을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도 있었고 보수 진영의 대통령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 네. 들어서 아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집행하는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아마도 처장,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발부, 신청해서 발부 이것까지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처장과 차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면 경호처가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면서 아마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 전체 분위기는 어떻대요?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하여서 지금 벌이는 이
건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내거나 네.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뇌부가 아하.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네. 부글부글 한답니다. 실제로 지난번 12월 3일 날 네. 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도 소극적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사실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했던 대목이 뭐냐면 김현주 평론가님, 자 앵커가 이렇게 물어봐요. 해당 프로그램 앵커가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렇죠. 경호처 전체 분위기는 어떻대요? 그럼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과 뭐 어떻게 아는지 뭐 인맥이 있는지 친소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윤건영 의원은 수면 아래에서 지금 불불 끓고 있대요. 지금 사태가 오래되니까 장기화되니까 지금 뭐 동요도 심하대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일단 근거가 궁금하고 언뜻 들으면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제 경호처의 내부 교란 작전 뭐 그렇게도 좀 뭐 들리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근거는 뭘까요?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윤건영 의원이 자신 있게 말한 근거는 뭘까요? 글쎄 뭐 이상식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경찰 출신이면서 뭐 경찰과의 당과의 사이에서 뭐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통에 뭐 경호처에서도 뭐 내부에 뭐 소위 그 뭐 빨대라고 하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이른바 뭐 취재원으로 순화할게요. 취재원. 네. 네, 취재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충분히 예상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호처 소속의 그 지휘부 일종의 임명직으로 간부직을 하고 있는 분들과 경호처라는 그 국가기관의 늘공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MZ세대 경호관들 간에는 상당히 뭐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내용이 이것이 국가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물리력 대치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사법적인 집행이 왔을 때 이것과 또 맞부딪힐 때는 거기에 어떤 그 충돌 양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Z세대 경호관들의 경우에는 경호처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개개인의 앞으로 일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 본인들이 뭐 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의 혜택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법적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네. 경호로 맞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내부적인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이른바 국회의원 시쳇말로 국회의원 짬밥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좀 뭐 취재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또 자신 있게 경호처 분위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허준 변호사님,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공수처의 강력한 대응, 뭐 강경한 대응, 뭐 굳이 그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이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강단을 가지고 대응해라 그렇게 주문했던 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했던 말들이 뭐 오늘 보니까 전부 막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던데 근데 또 다른 뭐 주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에 이 자신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이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명수배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성윤 의원 얘기를 종합을 해서 그 취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네. 용산 간저에서 지금 도주한다는 설이 나왔다. 그런 보도가 있었다. 근데 이 도주 가능성이 본인이 보기에는 충분한 상황인데 이 도주에 미리 대비를 하려면 A급 지명수배로 수혜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급 지명수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상 A, B, C가 있는데요. 이 분류하는 기준은 중범죄, 경범죄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불명 등으로 단시일 내에 체포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서 내리는 지명수배를 A급
지명수배라고 하고요. 네. B급 지명수배 같은 거는 벌금형 같은 것들을 미납했을 때 내리는 수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성윤 의원 얘기로는 네. 지명수배자로 등록을 해서 혹시 만약에 도주를 했을 때 마주치는 경찰이나 검찰 누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요건 자체가 소재가 불명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출석에 굉장히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네. 소재 불명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서 네. 특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따라서는 사실상 지명수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냥 참고 삼아 그럼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허준 변호사님. 뭐 A급이든 B급이든 간에 지명수배 범이 된다면, 지명수배 된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어디나 이런 데 길거리에 이 수배 전단이 붙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수배와 지명 수배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일단 지명수배가 된다고 하면 지명수배 명단에서 개인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을 뿐이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마주치는 경찰이나 검찰이 누구나 체포를 해서 이 사람의 신병을 관할로 이송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네. 사람의 정보에 대한 공유를 수사기관이 한다는 얘기지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언론이나 이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개수배범에 대한 제보를 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개 수배가 되고 뭐 말씀하신 전단 같은 것도 붙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명 수배가 되는 것이 사실상 공개 수배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개 수배로 전환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 수배범으로 전단이 붙고 뭐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글쎄 뭐 말꼬리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재만 교수님, 이성윤 의원 SNS 첫머리가 그거예요. 첫 문장이 윤석열이 은신처에서 용산 관저에서 도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느 언론사가 혹시 기사로 윤석열 도주설을 제기한 바가 있나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에서 뭐 제보 운운하면서 도주한다고 하니까 그걸 언론에 쓰니까 보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굳이 선후관계 따지면? 처음에 안규백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다고 경호처에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도주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언론이 받아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먼저 보도한 건 아니고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회장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얘기가 뭐 있었고 모른 척하고 얘기를 해요. 보도가 있어서 지금 도주설 처음 나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민주당이 처음 얘기한 거고 그걸 받아서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했다는 건데 보도가 나와서 했단 말이 앞에 부분을 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얘기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래서 본인이 썼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앞부분을 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론이 먼저 보도한 건 아니고요. 안규백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언론이 보도를 한 거니까 선후 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 어제 보니까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 지금 관저 주변에 있는 걸로 포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밖으로 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밖에 나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체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공수처가 집행을 하러 갈 때 혹시나 집행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짧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집행이 끝날 때까지 뭐 1박 2일이든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서 본인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현재 뭐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도주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이제 뭐 파다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여당에서는 여기에 어떤 속내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도주설이 왜 자꾸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체포영장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보통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계속 앞당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밝히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 당 지도부가 생각한다고 보는 건 무리겠죠. 근데 허준 변호사님, 이게 궁금증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김용태 의원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김용태 의원의 주장은 이렇게 도주서를 흘림으로써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이 조사 없이 이제 이거는 체포영장도 이번에 실패한다는 전제로 이제 구속영장 같은 청구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발부를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장담할 수는 없다. 또 그런 법적의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뭐 범죄의 중대성도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뭐 이후에 어떤 관련자들 증인이랑 말맞추기 우려라든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곧바로 판단되지는 않아요. 특히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런 여론에 밀려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사실상 없어야 되고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과 그 요건에 맞추어서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단계가 있는 것인데 여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도주한 것 같다, 용산 관저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설령 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도주의 우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에 사실상 유폐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나 이런 데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그것으로서도 또 하나의 수사기관에서는 낭패를 보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비약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전 구속영장이 필요하면 수사 과정에서 청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명백할 때만 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윤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고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고 하면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높은 상황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할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법과 절차에 의한 영장 청구와 이 집행이 있다고 하면 응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변호인도 선임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줄곧 이러다가는 이럴 바에는 이 경호처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줄곧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는 내란 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입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다른 부처로 이관하라.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보탰다면서요?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 이재명 대표가 최근 주변에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모두가 경호처 폐지를 얘기하고 있다. 경호 인력 지휘 자체를 대통령실을 못하도록 조치하는 대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경호 업무를 없애는 건 아니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는 유지하되 그걸 네. 대통령실 직속으로 둘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외국의 사례처럼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경호처 없애자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그렇게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고 그러면 시청자분들 최재범 교수 한번 더 갈게요. 예.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경호처를 없애면 대통령 경호는 어떻게 하지?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속으로 대통령실 직속으로 경호처가 존재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다른 부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비밀 경호국이 있는데 이 비밀 경호국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사법경찰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왕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왕실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황궁경찰본부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 경시청 경호과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런던 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방경찰청 경호 경비부, 대체적으로 경찰이나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경호국이 따로 분리가 돼 있고 그 경호국에서 경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실 직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호국, 즉 경호는 잘 담당하되 그것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만 받는 그런 경호국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김현지 평론가님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경찰청 산하 산하 기구라고 쳐요. 그럼 이 국면에서 경찰청장이 경찰청 산하 경호처 직원들 다 나와. 그 경호하지 말고 다 나와. 이렇게 그럼 미국도 국토안보부 장관이 다 나와. 저기 바이든 대통령 경호하지 말고 다 나와.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폐지 주장 같은 것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의 이제 지휘 감독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보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그 지방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호국 위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은 다 하지만 실질 명령을 받는 체계가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이번 사법이 개입되는 사태에 있어서 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대통령실 산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청와대 직속 기관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우리나라의 그 뭐 국가 대체하고 있는 이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1963년에 경찰 인력이 청와대에 이제 배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호처의 뿌리가 됐는데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1968년도에 그 121 사태라 그래서 북한에서 난파 공작원들이 와서 그 김신주 씨로 김신주 일당, 네. 대표되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금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이제 제가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네, 네, 말씀하시죠. 현재 경호처장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 하에서 지금 경호처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세월이 변화되게 되면 뭐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뭐 정부 조직 개편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이번 일을 뭐 계기로 삼는다기보다는 달라진 사회 환경에 적합하게끔 네. 어떤 뭐 제도적 개선이 있게 된다면은 그것도 또 바람직한 변화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완강하게 이제 저항하고 그 공수처를 가로막은 것은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호준 변호사님 당시에 일반 사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 2차 집행 때도 사병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아마 국방부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5호 경비단, 이 군 인력은 동원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네. 지금 1차 저지선에 그때 1차 집행 때 5호 경비당 병사 한 30-40명 정도가 인간띠를 만들어서 저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라 이 우리 징병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군대 간 일반 병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어떤 저지선에 동원이 됐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을 하면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들은 그냥 나라의 부름에 응해서 가서 뭐 우연히 이렇게 수속이 돼서 이렇게 임무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그 보낸 부모님들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설령 이게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일반 사병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지금 경호처에 배속된 5호 경비단의 주 임무가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에 한정됐기 때문에 장병들이 본연 임무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2차 영장, 체포영장 집행 때는 그 병사들 동원되지 않게 하겠다. 다 들어오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이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여러분도 가면 이 기사를 읽으셨을 거예요. 현재 대통령은 허준 변호사님, 뭐 직무가 정지되긴 했어요. 그래서 일반 잘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정수행 지지율 같은 건 안 물어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좀 나오면서 글쎄 이거 파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야 이거 뭐지? 좀 뒤숭숭한 뭐 분위기도 나온다는데 대체 어떤 여론조사길래 그러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에서 이 조사를 한 내용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의외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월 2주차 지지율이 42.4%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지지율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2주 전에 이뤄진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지지한다는 응답이 12%포인트 상승을 한 것이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오히려 12.4%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네. 2주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40% 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문항이 좀 편향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신뢰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실 뭐 이제 우리 최재명 교수님은 또 이 신방과기도 하니까 이제 관련도 이 전문가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수치가 뭐 얼마나 왔다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실제 그 어떻게 항목이 돼 있고 항목 내용이 그 질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이제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상 그런데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뭐 지금 허준 변호사님 설명했지만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등등등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여론조사 결과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최재명 교수님하고 이제 김현주 평론가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요거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뭔가 각각의 지지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와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튀는 조사 결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기관에 조사되는 여러 여론조사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일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죠. 근데 뭐 막 이렇게 10%, 20% 차이가 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좀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과표집이 되거나 예를 들면 과표집 된다는 거는 끝까지 응답을 하는 사람만 이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이 되거든요. 중간에 여론조사, 왜냐하면 ARS로 하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고 기계음으로 전화가 오고 그랬을 경우에 중간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 들어오면 끊어버리거든요, 전화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응답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응답을 다 맞춰야 돼요. 마지막 과정까지. 예, 그래야만 그분들만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표집이 뭐 보수든 진보든 좀 과표집 될 수 있어요. 뭐 보정을 하긴 하지만 그게 100% 보정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질문 문항을 뭐 허준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좀 이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질문을 던지면 그 뉘앙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면서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기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걸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의 튀는 조사는 이게 조금 조사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명확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이 또는 뭐 이게 결집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키겠다고 하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더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국민 사실은 뭐 선거든 뭐든 중도층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도층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기관 이름을 시청자분들이 평소에는 잘 못 들어본 기관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 여론조사 결과를 또 일부러 폄하하거나 또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없으신 분들은 이 상황을 이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고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요번에 나온 이 42.4%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 국면 이전에도 뭐 그다지 별반 지지율이 정부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평상적인 국면에서도 찍지 못했던 40% 국면을 뚫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과연 환영만 해야 되는 국면이냐? 이거는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까 허주연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그 설문 내용이 다르고 다르거든요. 근데 좀 편향적인 질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설문조사였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추세가 상승세냐 하락세냐 그 추세를 보는 것은 저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하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30%가 됐건 40%가 됐건 그 수치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럼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는 5%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지층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그 괴멸되는 형태로 지지 여론이 형성됐던 반면에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은 그 대응 자세가 과거의 박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민주당 측의 대응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줄탄핵이라든가 뭐 예산 관련이라든가 입법 무리한 입법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추세적인 변화가 없을 때 이와 같은 탄핵 국면에서 그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변화냐 거기에는 저는 좀 긍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스스로 잘해서 올라가는 지지율일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고 있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수치가 정말 이 신뢰할 만한가 아니면 좀 허상인가 아니면 뭐 지금의 잠깐 반짝 효과인가 사실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들 보면 각 정당 지지율도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만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이 조사 결과가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튀는 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야 정당 지지율도 지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아까 그래요? 말씀드린 여론조사 공정뿐만 아니라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긴 좀 많이 들어본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그 결과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41%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이 38.9%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전 주사인 2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7%포인트 오른 결과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5.2%포인트 떨어진 결과입니다. 특히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40%를 넘어선 것이 작년 7월 5번째 주 조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당이 야당을 앞선 것도 지난해 11월 첫째 주 조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36.3%, 민주당 37% 지지율을 보이면서 둘 차이가 0.7%포인트밖에 나지 않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지지율이 초접전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야, 요런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흔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계속 선동을 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고 또 국힘 일부 의원들이 관저까지 가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저에 좀 틀어박혀 갖고서 보수 세력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좀 이탈했던 보수 진영들보다 좀 적극적으로 또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보수 표가 좀 과포집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또 어떤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갖고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써 민주당 측에서는 평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이 분위기도 읽혀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등등을 밝혔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건강 상태라든지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뵙는 외견상으로는 건강하시고요. 주로 하시는 말씀은 하여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당신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어떻게 일단은 뭐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는 표현했습니다만은 일단 최재범 교수님,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자, 시청자분들한테 국어 독해 문제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또 반복해서 반복해서 플레이하듯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네. 의도한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 못할까 걱정하고 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갑근 변호사가 전한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상계엄 목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을 겁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했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를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달성 못할까 봐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하는 게 계엄 선포가 야당 너희 겁 좀 먹어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려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달성 못할까 봐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비상계엄은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쟁과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 그럴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야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야당 겁 좀 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근데 그 목적을 아직도 달성 못할까 봐 걱정이래요. 본인이 지금 탄핵돼가지고 탄핵으로 몰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탄핵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사실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종사자들. 그 종사자들은 전부 본인들이 정말 지시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다 감옥 가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본인이 했던 건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지금 그 사령관들한테도 전직 사령관들한테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자기만 쏙 빠져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아요.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아니 비상계엄을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선포하는 겁니까 대체? 근데 그 목적 달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대요. 관저에 앉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못 차린 거고요. 비상계엄 선포가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도고 발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외신 기자간담회가 1시간 20분 정도 아주 장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요 정도만 일단 얼른 소개해드린 거고 아마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정리해서 소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윤갑근 변호사가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뭐 그런 걸까요?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반성보다는 답답한 뭐 그런 걸 토로한 거지 뭐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그러니까 윤곽근 전 고검장 출신이죠. 네. 이분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으로 또 그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다만 의도한 비상계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네.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계엄 전후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다시피 이 굳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 이런 것들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런 식으로 외신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을까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정말 지지자들을 항상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계시다면은 네. 그야말로 지금 사법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뭐 이번 굳이 체포영장에 꼭 응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사법 과정에 직접 응하면서 그 본인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응해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명하듯이 비상계엄을 마치 합법인 것처럼 저렇게 포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대통령께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허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앞서 요 내용 말고 지지자들한테 뭐 어쩐다 그거 있잖아요. 좀 보여주세요. 지지자들 물론 윤갑근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차원이니까 자기가 무슨 가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전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근데 허준 변호사님 보세요. 지지자들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시청자분과 국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냐하면 저기에 지금 국민은 물론 지지자분들도 국민분들 중에 하나지만 언제부턴가 그 A4 용지 한 장 그 뭐 응원 저기 뭐죠? 저기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지자만 등장하지 국민은 지금 없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연말 연시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자신에게 힘이 되고 이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나 걱정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저는 참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법적인 평가를 달리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투고 소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네. 저는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본인의 체포와 관련해서 집회 지지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밤에 그 추운데 밤을 새고 그리고 심지어 무력 충돌까지도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수사에 정당하게 응할 테니 그리고 당당하게 소명을 할 테니 이렇게 무력 충돌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켜보고 계시라라는 말씀을 한 번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들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2025년 새해가 밝았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밝은 마음으로
MBN 틀어서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하는데 지금 MBN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들이 체포영장 집행 언제 할까? 특보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국민분들의 답답한 마음이 여기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자, 지금 시각이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답답하다 보니까 잠깐 착각했습니다. 요즘 이 이름 석자가 다시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추운 날 여기 많이 와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름도 많이 알고 얼굴도 익히 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목 한동훈 전 대표를 저희가 보여드린 게 뒤에 어떠한 어떤 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호재 변호사님. 그가 돌아오는 걸까요? 어허. 복귀설이 붙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뭐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다시 뭉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한 전 대표의 팬카페 등에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한 전 대표를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까지 여러 장 올라왔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네.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거든요. 살이 조금 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더라라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이후에 당대표에서 그때 물러난 이후에 네. 잠행을 20여일째 이어오고 있고 뭐 여행을 간다더라 외국에 나갔다더라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강남구의 카페에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달 들어 복귀하기 위해서 슬슬 시동에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시작2, 시작2인데요. 전당대회 앞두고 한 전 대표 당권을 위해 뭉쳤던 이들이 만든 첫 단체방 이름이 시작이었거든요. 시작2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 그러니까 복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지원 사격을 위해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핵심 코어 그룹이 이렇게 뭉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참여자가 16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서범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한재아 의원 등 한 전 대표의 핵심 지지 세력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현일 평론가님, 저 사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구라고 죄송해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 인사예요. 국민의힘 인사분께 이 사진을 얘기했더니 그거 다 찍어주는 사람 있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저거 우연히 목격되는 게 아니라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럴까요? 저는 순수한 목격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사실 지난번 총선 이후에 약 한 달여 만에 양재도서관에 등장을 하면서 그 사진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뭐 소위 얘기하는 목격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뭐 사후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뭐 그렇다고 내내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온 김에 이제 제 인생이 앞으로 꼬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뭐 어딜 가든 한동훈 대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 다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달 정도 차를 직접 운전해서 여행을 가겠다라고 야심차게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걸 아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목격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누가 그런 뭐 사실은 연출된 거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순수 목격담이라고 생각되고 또 네. 실제 말을 붙였더니 쌀쌀맞게 굴지 않고 굉장히 보통 평상적인 대화를 나누더라라는 이런 후일담까지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것이고 네. 글쎄요, 뭐 복귀설이 솔솔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특정 시점인지는 제가 모르지만요. 네. 저도 인별그램에 사진 올려보려고 사진 좀 찍어봤는데 저 잘 찍으셨. 저 누구 찍었는지 모르고 잘 찍어서 각도 잘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복귀설이 나오면 당연히 친한계 의원들에게 진짜 복귀하는 거 맞아요? 질문이 가겠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자택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표께서 단 한 번도 어떤 복귀 시점이나 복귀의 계획을 밝힌 적이 없어요. 이재명과의 그런 상대에서 한 번 충분히 붙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첫 발걸음부터 국민들 기억하실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국민이나 보수가 한동훈을 다시 떠올릴 때. 야, 정성국 의원이 때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토중내 뭐 와신 상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탄핵이 결정된 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일단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제일 무수하는 게 잊혀지는 그렇죠. 거라면서요? 네. 네네. 그리고 지금 나오면 이건 논란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 대표인데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기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대권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행보를 하면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사진으로 대처하고 네. 본격적인 활동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경우 그 경우는 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60일 안에 선거가 치러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경쟁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행동 시점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파면이 결정되고 나면 네.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는 사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론의 반대표를 당론과 반대의 그런 행위를 하고 밖에 뭐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적이 최근 12월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단결은 도리어 옳지 않은 거죠.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하나로 단결시킨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제명사유가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당에 남아서 당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애둘러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이름 석자를 콕 집어 얘기했어. 그럼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로? 글쎄요, 그 권 원내대표의 뜻이 무엇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보수의 가치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숭상하는 그 정당의 입장에서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다고 해서 당에서 나가라. 한참 정치 선배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국민들 보시기에 온당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을 다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상에도 본인이 국익에 우선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하라고 되어 있고 네네. 국회법 114조의 2에도 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투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률에 의거한 그 본인의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당론에 어긋났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권한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의원총회를 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총회 때 만약에 김상욱 의원이 발언 신청해서 앞에 나가면 혹시 소속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